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여권 순위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사람, 전투기 성능조차 왜곡하려 드는 사람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회의장에서 이 모든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뉴욕에서 나고 자란 클레어 하딩스라고 합니다. 국제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컬럼비아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후 지금은 유엔 산하국제문화유산보존위원회의 청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했던 게 솔직한 제 입장이었어요. 이번에 제가 배정받은 포럼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동아시아 전통 문화의 글로벌 기원과 보호라는 다소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포럼 참석 전 간략한 사전자료를 검토하면서도 솔직히 저는 이게 그렇게 뜨거운 주제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에 들어선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회의 첫날 참가자 등록을 마치고 본 회의장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정중하면서도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있던 한국 대표 류지민 박사였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태도, 약간 굳어있는 듯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반면 바로 옆자리의 중국 대표 천밍은 벌써부터 노트북을 쾅쾅 두드리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세션은 의복을 통한 문화의 뿌리라는 주제로 시작되었고 중국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천밍은 유창한 영어로 중국의 광활한 역사와 다양한 소수민족 전통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아시아 여러 나라가 사용하는 문화는 사실상 중국의 영향 아래 발전해온 것이라며 운을 뗐습니다. 처음엔 그냥 흔한 역사적 흐름 이야기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이내 그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해 말하며 한복은 사실 중국의 조선족 소수민족이 입던 의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국이 이를 마치 자기네 고유 문화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한국 대표 지민 박사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더니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지민 박사가 목소리를 낼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민 박사는 침착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한복은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을 거치며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복식입니다. 그에 관한 기록은 고대 유물, 사료, 조선왕조실록 등 수백 가지에 이릅니다. 조선족 의복과의 유사성은 지리적 근접성과 시대적 교류에서 기인할 뿐 문화의 기원 자체를 혼동해서는 곤란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억지로 화를 참는 억눌림도 상대를 조롱하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단지 정확한 지식과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조용한 사람이 말할 때 세상이 귀를 기울인다는 걸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천밍은 얼굴이 굳은 채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 자국 문화를 부풀려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역사적 겸손이 없고 때로는 오만하게까지 느껴집니다. 회의장에 있는 사람들은 시선을 서로 교차하며 눈치 싸움을 벌이듯 분위기를 탐색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천밍의 말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과연 이런 표현이 회의에 적절할까? 혹시 감정이 앞서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몇몇 중동권 참가자들은 끄덕였고 유럽 측 참석자들은 무표정하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한 명, 이탈리아 언론인 마르코 펠리니가 제 뒤에서 조용히 귓속말을 했습니다. 클레어, 오늘 아주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의 말투는 여유로웠지만 저는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이 회의가 단순한 문화 소개의 자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세션이 끝난 뒤 저는 곧장 숙소로 돌아와 관련 사료와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복, 조선족 의상, 중국 소수민족의 복식 변천사까지요. 그렇게 밤을 새우며 자료를 읽다 보니 놀라운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은 중국의 그것과 겉모습에서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구조적 구성, 색채 철학, 문양의 상징성 등에서 완전히 다른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절이나 모방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죠. 그 사실을 깨달은 저는 다음 날이 기대되기보다는 묘한 책임감과 불안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옷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계속될 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긴 싸움의 시작이라는 걸
그제서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다음날 아침 예상보다 일찍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머릿속에 어젯밤 자료를 훑으며 정리한 정보들이 엉켜 있었고 어쩐지 오늘은 조금 더 분명한 무언가가 드러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회의장이 문을 열기 전 마르코 펠리니가 커피 2잔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출신 언론인이자 포럼에 상주하며 문화 외교 관련 기사를 써온 사람입니다. 제가 유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몇 번 마주쳤던 얼굴이기도 했죠. 클레어, 오늘도 지민 박사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제 꽤 인상적이던데요. 마르코는 커피를 건네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강한 사람. 그런 인물은 흔치 않죠. 특히 국제회의장에서요. 십시정각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자의 문화기원과 정체성이었고 순서상 첫 발표자는 중국 대표 천밍이었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훨씬 더 날 선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어요. 한글은 완전한 창제 문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이 문자는 사실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은 표기 방식의 변형일 뿐이죠. 한글의 형상, 운용 방식, 의미 전달력은 모두 중국 문자의 확장 개념에서 비롯됐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그런 주장을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는데 하는 생각에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심지어 공자마저 자기네 조상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의 아버지인 공자조차 한국의 브랜드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공자와 한국, 이건 처음 듣는 조합이었고 무언가 크게 잘못된 인식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민 박사가 조용히 마이크를 켰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은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유교 철학을 수입하고 존중한 나라입니다. 공자 사상의 정수를 조선시대의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았고 지금도 유교적 가치가 일상 속에 녹아 있습니다. 회의장 안에선 잔잔한 탄성이 흘렀습니다. 지민 박사는 이어서 한글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실존 군주가 1443년 직접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문자입니다. 창제 원리와 제작 목적, 구조적 해설이 창제 당시 문헌에 그대로 남아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그 자체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죠. 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문자가, 그것도 통치를 위한 목적이 아닌 백성을 위한 소통을 위해 창제됐다는 사실. 이건 단지 언어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천밍은 곧장 반박하려 했지만 이번엔 다른 참석자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대표였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베를린에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도 그 구조적 완결성과 철학에 주목했고요. 중국 문자의 영향은 있을지 모르나 이건 새로운 문자 체계를 의도적으로 만든 흔치 않은 사례라고 판단했습니다. 천밍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고 회의장 안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마르코가 제게 속삭였어요. 재미있죠? 처음엔 중국 쪽이 강하게 주장했지만 팩트가 하나씩 쌓이니까 힘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클레어, 당신은 어느 쪽에 설 것 같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 안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조용히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 세션이 끝난 뒤 점심시간이 주어졌고 저는 일부러 지민 박사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먹고 있었고 다가오는 저를 보고 살짝 인사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말을 꺼내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시죠? 상대는 꽤 감정적으로 나오는데도요. 지민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진실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말의 크기로 설득할 수 있는 건 순간이지만 논리와 증거로 남긴 기록은 100년을 갑니다. 그 말은 마치 저를 겨냥한 듯 들렸습니다. 소리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언론인이자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제게 그 말은 일종의 반성이자 통찰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턴 누구의 편도 아닌 진실의 편에 서야겠다.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라고 믿고 싶었어요. 저는 여전히 전날 세션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문화나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깃든 태도와 논리 그리고
그 나라의 품격이라는 개념까지 다가온다는 걸 처음 느낀 하루였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더 복잡한 주제를 다루는 다음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의 융합, 그리고 방위 산업의 외교적 역할. 이 다소 추상적인 제목 아래 열린 세션은 실상 군사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 세션이 왜 문화 포럼 안에 포함되었는지 의아했어요.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직접 보게 됐습니다. 세션의 첫 발표는 폴란드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동유럽 최대의 육군 재편 사업을 한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은 유럽의 어떤 무기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으며 무엇보다 납기 속도와 품질 보증, 기술 이전 조건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독일, 미국, 프랑스 무기를 도입해온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무기로 자국군을 재편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곧이어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폴란드 군 병사들이 K2 전차를 훈련용 트랙에서 시범 운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매끄러운 주행, 정밀한 포 사격, 훈련병들의 만족스러운 표정. 그 영상은 단지 전투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속엔 신뢰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 그때였습니다. 중국 대표 천밍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섰습니다. 언성이 다소 높았습니다. 왜 이 포럼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조명되어야 합니까? 전 세계 군사력 순위 3위인 중국을 두고 5위에 불과한 한국을 논의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저는 입꼬리를 굳히며 천밍의 말을 지켜봤습니다.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숫자, 순위, 겉으로 드러나는 규모. 어제 그가 주장했던 방식과 동일했어요. 지민 박사는 마이크를 켜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사회자가 직접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은 분명 수치상으로 세계 3위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션은 단순한 군사력의 우열이 아닌 기술과 신뢰의 외교적 확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핀란드,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에 우리는 그 사례를 다루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단순한 전투력 비교가 아니라 국가 브랜드로서의 무기, 문화적 신뢰의 확장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천밍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 자료를 들고 일어나 중국의 군사동원 병력이 7억 명이 넘고 무기의 총 보유량과 신형 미사일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숫자를 왜 지금 굳이 말하는 걸까? 하지만 놀랍게도 지민 박사가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포럼의 주제는 확장 가능성과 국제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크기보다 결과로 증명됩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납품 계약을 맺은 지 6개월 만에 1차 물량을 완비했고 모든 부품의 98% 이상이 자체 생산된 것입니다.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모두들 지민의 말에 집중했고 천밍은 눈치를 살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게 마르코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클레어, 이게 바로 문화 외교입니다. 단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준비된 자가 신뢰를 얻는 것. 한국은 그 준비를 조용히 해왔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사력이 단지 탱크와 미사일의 숫자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기술력, 생산력, 그리고 납기라는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세션 말미에 유럽안보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외교적 수사보다 결과로 말합니다. 이 점에서 매우 독특한 문화적 태도를 보입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정밀한 기술로 만든 신뢰력이죠. 그 말은 곧 제 생각을 요약해주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작지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조용히 실력을 증명하는 나라라는 것을 조금씩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포럼 넷째 날 아침 회의장에 들어서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위스의 하늘은 여느 때처럼 맑았고 레마노 위로 퍼지는 아침 안개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어제와 달리 미묘하게 복잡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오랫동안 정치적 이해관계나 통계로만 느껴졌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그것이 버틴 시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전통의 생존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전쟁사와 그 속에서 지켜낸 문화에 대해
짧게 발표하는 시간이었죠. 발언권은 자유롭게 주어졌고 몇몇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전쟁기념관이나 유산 보호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민 박사였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긴 말 없이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가져온 한국의 전쟁 연대표입니다. 기록된 것만 따져도 한국은 지난 2000년 동안 약 1100여 회의 외세 침략을 겪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 화면을 바라보았고 지민은 덧붙였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본, 몽골, 청나라, 러시아, 심지어 미군정 시기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자국이 주도한 외부 침략 전쟁을 감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1100번이라니요. 그렇게 많은 전쟁이 한 나라를 통과하고도 그 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정복을 위한 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힘입니다. 지민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조용했던 회의장 뒤쪽에서 중국 대표 천밍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건 편향된 해석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고 늘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전쟁이 침략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초한 전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숫자로만 보는 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침략만 한 나라인가요? 한국은 늘 피해자처럼 행동하면서도 스스로를 미화합니다. 저는 그의 말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그 수많은 희생과 저항의 역사마저 불가피한 일로 포장하려는 듯 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사회자가 개입했습니다. 중국 대표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다만 오늘 세션은 사실 기반의 전쟁사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개인의 해석은 이후 토론 시간에 이어가 주십시오. 천밍은 불만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고 이후 세션은 차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조용히 회의장을 나와 근처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옆자리에 누군가가 앉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1100번이요.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지민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침략의 횟수가 아니라 지켜낸 시간의 무게입니다. 문화를, 언어를, 의복을, 나라의 형태를 그 긴 세월 동안 잃지 않고 이어왔다는 의미죠. 지민은 말을 잠시 멈추고 잔잔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싸울 땐 맹렬했고 평화에선 누구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 버틴 나라, 그리고 지킨 나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마르코가 테라스 안쪽에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민을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또 한 번 이겼군요. 박사님, 중국 대표는 속으로 울고 있을 겁니다. 지민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받고 바로잡고 기억되게 하는 게 중요하죠. 마르코는 그 말을 듣고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클레어, 당신은 어떻게 느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종이 위에 적힌 1100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한 나라를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나라는 처음 봅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조용히 명찰을 정돈했습니다. 포럼 닷새째 일정이 시작되던 그날, 주제는 이전과는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국가 정체성과 국제 신뢰 여건이 말해주는 현실, 문화와 국력, 외교관계, 그리고 일반 시민이 체감하는 국가의 위상까지 모두 연결된 주제였죠. 저는 이 세션을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그저 숫자, 나열에 그칠 것이라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이 주제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슴 깊숙한 곳을 흔들었습니다. 첫 발표는 캐나다 외교부 소속 대표가 맡았습니다. 그는 발표 도중 여권 파워 순위를 보여주는 최신 통계를 띄웠어요. 2025년 기준 공동 1위는 6개국, 그리고 공동 2위는 싱가포르, 한국, 독일입니다. 이들 국가의 여권은 193개국에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자 주변에서 작게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이름에 고개를 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곧장 손을 든 중국 대표 천밍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공동 2위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7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6개국이 1위고 그 다음 순번이니까요. 따라서 2위라고 포장하는 건
실질 순위와 다릅니다. 한국은 이 점을 항상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죠. 저는 천밍의 말에서 어제와 같은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듯 하지만 결국 핵심을 흐리는 방식, 또다시 숫자와 비교로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태도였습니다. 사회자가 잠시 정리 발언을 하며 세션을 이어갔고 참가자들이 실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입을 연 사람은 헝가리 국적의 참가자였습니다. 그는 유럽연합 국가와 기타 국가의 입국 절차를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입국할 때 EU 전용 통로에 독일, 프랑스 외에 한국인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더군요. 심지어 EU 국적이 아닌데도 별다른 질문 없이 통과했습니다. 반면 중국인은 줄이 따로 있었고 심사가 꽤 오래 걸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칠레 출신의 청년이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에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같은 비행기에 탄 한국인 학생은 입국 심사에서 바로 통과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은 줄을 선 채 대기 시간이 40분 넘게 걸렸습니다. 심지어 짐 검사도 한국인은 거의 생략되다시피 하더군요. 그 말에 회의장 한쪽에서 중국 대표단의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사회자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험은 데이터를 뒷받침하거나 깨트리는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때 지민 박사가 천천히 손을 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여권이 얻은 신뢰는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의 성실한 국민 이미지, 범죄율 낮은 해외 체류자 통계, 그리고 외교적으로 비굴하지도 도발적이지도 않은 중립 외교가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뒤 지민은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지난해 브뤼셀에서 회의를 마치고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데 경찰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코리어 YOUR이 굿 투 고라고 했습니다. 어떤 질문도 없었고 표정은 환대 그 자체였죠. 그 말에 저는 작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부러움이었습니다. 국적이라는 것이 이토록 누군가에게 신뢰를 상징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음 발언자가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브라질에서 온 한 대학 교수였고 이야기의 시작은 조금 예상 밖이었습니다. 몇 해 전 우리 대학 농장에서 한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정확했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반복적인 실수를 하며 근무 태도가 흐트러졌습니다. 결국 조사해본 결과 그는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습니다. 신뢰도 높은 국적을 도용해 일자리를 얻기 위한 조작이었죠. 회의장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클레어인 저조차도 놀랐고 몇몇 참가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민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인은 그 책임을 대신 지곤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반복될수록 한국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지죠. 마르코가 제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국적의 위상이란 게 단지 여권 색깔이 아니라 그 뒤에 붙은 이미지와 행동의 총합이라는 걸 보여주는군요. 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말이 너무나 명확하게 와 닿았기 때문이에요. 그 세션이 끝난 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 여권의 신뢰도라는 키워드로 실제 사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멈춘 기사 하나를 보며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유럽 입국장에서 가장 빠르게 통과되는 아시아 여권, 대한민국. 그 한 줄이 말해주는 의미, 그건 단지 여행 편의성 그 이상이었어요. 당신의 국적은 당신이 세계에서 어떤 존재로 보이는가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것.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무게를 가장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는 유쾌하고 다정한 미국인으로 통했지만 이번 포럼에서는 제 안의 사고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단지 문화 논쟁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젠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까지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날 세션의 주제는 국적과 정체성, 그리고 국제 이미지였습니다. 첫 발표자는 호주에서 온 여성학자였고 그녀는 강단에 서자마자 한 가지 경험담을 꺼냈습니다. 저는 호주 퀸즐랜드에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중 한 명을 유독 신뢰하며 직원으로 채용했죠. 그는 한국인이라고 했고 실제로 일머리도 좋고
말수도 적어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태도가 이상해졌습니다. 결국 본인이 중국인이라고 고백했어요. 한국인 행세를 한 이유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채용해서 탈락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장에 조용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지민 박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목이 잠기는 걸 느꼈습니다. 뒤이어 브라질 대표도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외식업체에서 일하던 남성이 손님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까지 행사한 일이 있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중국인이었고 자신을 한국인 유학생이라고 소개해 입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자는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지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그 국적 전체의 인상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조작하는 행위는 단순한 위조가 아니라 신뢰에 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중국 대표 천밍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한국 측이 꾸며낸 사례들일 뿐입니다. 왜 자꾸 중국인의 일탈을 일반화하고 중국을 비하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까?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꽉 들어찼고 사회자는 천밍에게 차분한 어조로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특정 국가를 비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단지 반복된 사례에서 유추되는 현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에도 천밍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인물이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여성 참가자였어요. 전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는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엔 나중에 알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중국인조차 자기들이 중국인이라는 걸 숨기게 되는 걸 많이 봤어요. 회의장 한켠에서 누군가 작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천밍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민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닐 겁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기 때문에 비교적 신뢰받는 이미지를 차용한 것이겠죠. 그 말은 저에게 너무 강하게 꽂혔습니다. 숨고 싶은 이유는 자랑스러운 무언가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제서야 천밍의 태도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애국심이 아니라 자격지심에 휘둘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션이 끝나고 마르코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흥미롭지 않아요? 지금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자들이 결국은 한국을 흉내내려 한다는 점이 말이죠. 저는 그 말에 웃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지 한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스스로를 존중받을 수 있게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녁 무렵 저는 호텔방에서 포럼 관련 자료를 정리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국격은 국민 한 사람의 표정과 태도에서 결정된다. 지민 박사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늘 조용했고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그 조용함이야말로 제가 지금껏 본 어떤 지도자보다 설득력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세션 주제는 여권 이야기를 넘어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논쟁으로 넘어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민족성과 군사력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국제 전략 비교라는 민감한 주제였죠.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과 함께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란 예감에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저는 회의장 입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포럼의 마지막 날이자 가장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날이었습니다. 군사력과 민족성의 상관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의 전략인식. 제목만 봐도 불꽃이 튈 수밖에 없는 주제였어요.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자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자리를 잡은 참가자들의 표정은 일제히 무거웠고 특히 중국 대표 천밍의 눈빛은 어딘가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사회자가 맡았습니다. 그는 각국의 군사 전략과 역사적 경험이 어떻게 민족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며 전략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국제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국 대표들의 의견이 오갔고 이내 예상대로 천밍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객관적 수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7억 명이 넘는 동원 병력을 가지고 있고 최신형 전투기와 항공모함,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 어떤 분야에서도 중국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로 주목받는 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중국과의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한국은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위협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회의장 곳곳에서도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는 기색이 보였고 일부 대표들은 고개를 저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민 박사는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의 무게는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중국의 전력이 수적으로 우세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역사 속 수많은 전쟁에서 약소국은 모두 사라졌어야 합니다. 그는 짧은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수백 년간 수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병사의 숫자가 아니라 지형을 이해하고 국민이 단결하며 외교적으로 버텨온 전략적 사고에 있습니다. 회의장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교수님이셨던 사회자가 고개를 들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숫자로 계산하는 건 군사 초급자의 시선입니다. 실전은 전투기의 기종보다도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조준하고 무엇보다 누가 먼저 물러서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수의 발언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중국은 수적으로 강하다는 자신감 속에서 자신의 전략적 약점을 스스로 가리고 있습니다. J-20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엔진 내구도, 항공모함 개발 중단 사유 등은 국제방위업계에서 공공연한 이야기입니다. 천밍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그는 일어나 말을 하려 했지만 교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병력 수를 세러 온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얼마나 지혜롭게 국방을 운영해왔는지 그 진심과 철학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교수는 이어 한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K-방산이 주목받는 건 단지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은 제한된 자원과 인구로도 최대한의 효율성과 기술 완성도를 보여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그건 신뢰가 작동하는 정치 없는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회의장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르코가 옆에서 저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거의 교과서에 실릴 수준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들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클레어 하딩스입니다. 미국 대표이자 문화유산 자문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의 군사력이 단지 물리적 수치를 넘어서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지켜야 했기 때문에 강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회의장 안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묵묵히 침묵했고 지민 박사는 조용히 눈을 맞추며 고개를 숙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강한 나라란 외치는 나라가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맞서고 늘 증거로 보여주는 나라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그 조용한 증명의 대표격인 나라였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나와 제네바 호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맑고 깊은 물결은 아침 햇살을 고스란히 머금은 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번 포럼의 마지막 일정이 끝났고 제 손에는 회의록과 몇 장의 개인 노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엔 이번 회의 내내 제게 쌓인 질문과 답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는 어제 들었던 교수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정신이다. 정확한 조준보다 더 중요한 건 지켜야 할 이유를 가진 병사 한 사람의 각오다. 그 말은 단순히 군사 전략에 대한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수백 년의 시간에 대한 정의이자 지금 이 시대에 세계가 놓치고 있던 진짜 강국에 대한 통찰이었어요. 마지막 세션을 마친 후 각국 참가자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지민 박사와 다시 마주쳤고 그는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젠 문화도 군사도 기술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민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늘 연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크고 작은 침략과 분쟁 속에서도 문화를 버리지 않았고 전쟁 속에서도 국민의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그 한마디에
수천 년의 고통과 투쟁, 그리고 자존심이 함께 실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제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포럼 참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죠. 노트북 화면을 켜고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바 국제문화포럼 종합소견 클레어 하딩스. 첫 문장을 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껏 이 자리에서 보고 들은 것 중 가장 인상 깊은 단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썼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에서 전통을 지키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외교의 정석을 증명한 나라다. 그들은 말보다 실천으로, 감정보다 근거로,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자세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왔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다음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말한다. 하지만 작다는 건 단지 땅의 면적일 뿐,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정신, 그리고 국민의 결의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크고 깊었다. 저는 눈앞에 떠오른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회의 도중 보여졌던 영상 속 추운 겨울 훈련장에서 맨손으로 총기를 분해하고 있던 한국 군인들, 표정 하나 흐트러짐 없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던 그들의 모습, 그 속엔 나라를 지키는 자로서의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소리치지 않았지만 항상 무언가를 해내고 있었고, 주목받지 않았지만 늘 자기 몫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강국은 언제나 증명보다 조용했고 자랑보다 실력이 먼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마르코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클레어, 다음 주 인터내셔널 타임즈에 한국 방산 기획 기사 들어갑니다. 당신이 말했던 F-35 운영 효율성 사례 싫었습니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고 따라 배우고자 하는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짜 강국은 침묵 속에서 증명된다. 그건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강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